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문순태 작가님의 도리화가를 소개합니다. 소설 도리화가는 조선 말기 아전의 아들로 태어나 판소리 작가로 산 신재효의 이야기입니다. 신재효라는 인물은 우리나라 판소리 12마당 가운데 6마당을 총정리한 판소리의 후원자이며 지도자로서 이론가이자 논평가로 또한 수많은 단가와 잡가의 창작자로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판소리 도리화가란 59의 독리 신재효가 24세 애제자이자 최초의 여류 판소리꾼 진채선을 위해 지은 판소리, 즉 연가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신재효를 유승룡, 진채선을 수지에 열연하여 그들의 일화를 담아냈습니다. 문순태 작가님은 임방울의 쑥대머리를 좋아하면서부터 소리광대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도리화가는 소리로 전해지는 한 사람의 삶이자 한 시대의 깊은 울림입니다. 오늘부터 영심이의 책방에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도리화가 문순태. 방랑의 시작. 포실하게 살찐 암소 엉덩이 모습을 하고 납작하게 엎드린 취령산 쪽에서 고추바람이 쌩쌩 불어왔다. 가을거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바람결이 제법 날카롭게 일어섰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렁이 속 같은 큰 깊은 골짜기에서 처절한 애원성이 들려오는 듯 하였다. 그 소리는 하늘과 땅의 중간쯤에서 바람을 따라 나지막이 흘러오는 것 같았다. 모암서원 앞에 은행나무가 몸살을 앓은 듯 우수수 황금빛 잎들을 토해놓았다. 은행나무는 이승에 대한 모든 미련을 한꺼번에 떨쳐버리듯 옴실하게 입을 털어냈다. 늦으거니 점심을 먹고 난 신재효는 근사록을 옆구리에 깊숙이 끼고 횃돌 꼬부라진 고삿을 지나 모암서원으로 올라가는 대반 모퉁이를 보듬고 휘돌았다. 그는 근사록의 출처진퇴 사수지의 편을 큰 소리로 외면서 걸음을 서둘렀다. 군자는 출사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안정하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뜻으로는 비록 기다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한평생을 마치는 것 같이 한다면 능히 상도를 잃지 않을 것이다. 비록 세상에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뜻이 움직여지는 자는 그 상도에 안거할 수가 없다. 신재효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외우면서 가파른 비탈길을 추어 올랐다. 그는 모암서원에 들어와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훈도의 가르침을 받은 지 얼추 1년이 가까워 오는 동안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조금씩 열려오는 것만 같았다. 야트막한 등성이에 오르자 바람이 더욱 드세어졌다.
입첨이 흔들리고 도포자락이 바람이 펄럭였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등성이길 양쪽에 널려 있는 푸른 오죽들을 바라보았다. 허리 높이의 앙증스러운 오죽은 드세어진 바람에도 휘어질지언정 꺾이지는 않고 더욱 푸르게 몸부림쳤다. 푸르고 곧은 대나무들이 그에게 군자의 상도를 일깨워주는 것만 같았다. 자신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군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아직 그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았다. 그가 다시 서원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을 서둘렀을 때 등성이 건너편에서 누구인가 바쁘게 반달음으로 뛰어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신재효는 그가 쇠점에 사는 이필재라는 것을 알았다. 이필재는 신재효와 함께 모암사원에서 글을 읽고 있는 같은 서생들 가운데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문이다. 그와 남달리 가깝게 사귀고 있는 것은 서생들이 거의 20 안쪽의 나이인데 비해 필재와 신재효가 22살 동갑내기인데다가 필재의 어머니가 신재효와 같은 평산 신씨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보게! 백원이! 거기 있게! 이 필재는 등성이 길을 뛰어내려오면서 숨가쁜 목소리로 다급하게 소리쳤다. 백원은 신재효의 차였다. 신재효는 잠시 걸음을 멎고 이 필재가 가까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백원이 당장 이 길로 솔재를 넘어 자네 집으로 돌아가게. 신재효는 가까이 헐근거리며 뛰어내려온 이 필재가 자꾸만 등성이 쪽을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다. 신재효처럼 왜소한 체구에 엷고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거리는 이 필재는 작은 손으로 신재효의 팔을 잡았다. 그의 크고 우묵한 눈은 쫓기는 듯한 초조감에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어지간한 일에는 좀처럼 흥분하거나 경망을 떨지 않는 신재효인지라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큰일 났네. 이 필재는 여전히 겁먹은 표정이었다. 허허, 이 사람 누가 죽기라도 했는가? 백원이 자네가 죽게 생겼단 맛이. 허허. 신재효는 가볍게 웃고만 있었다. 그러나 조금은 궁금했다. 이 필재의 다급한 태도를 짐작하건대 신재효 자신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만은 분명한 듯 싶었다. 멀쩡한 내가 죽게 생겼다니 무슨 경망인가? 선에서 지금 서생들이 자네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네. 무슨 일로 나를 기다린단 말인가? 백원이 자네를 당장에. 이 필재는 말끝을 흐리며 답답한 얼굴로 신재효를 마주보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본 채 서 있었다. 신재효는 그제야 이 필재가 무엇 때문에 겁먹은 얼굴로 호드득거리는지 얼핏 짐작이 갔다. 이틀 전 뜻밖의 고창 외정마을 임친숙이가 모암서원에 불쑥 얼굴을 내민 순간부터 신재효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자칫하다가 서원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신재효는 임친숙은 3년 전까지만 해도
고창 오거리 아랫땅산 서당에서 동문 수학하던 사이였다. 양반인 임춘식은 무장향교로 들어가고 중인 계급인 신재효는 향교 출입을 할 수가 없어 집안에만 들어박혀 있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고창 경주인을 할 때부터 교분이 두터웠던 장성 김호장의 알선으로 서원답 서마지기를 사주어 신분을 속이고 어렵게 모암서원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것이다. 주암리 사는 외종 동생이 되는 서생 박영채와 함께 모암서원에 잠시 올라왔다가 신재효를 발견한 옛 동문 임춘식은 한동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빛이었다. 그렇다고 신재효는 임춘식을 은밀하게 만나 자신의 신분을 감추어 달라는 부탁을 하지는 않았다. 임춘식이가 모암서원에서 돌아갈 때 신재효를 힐끔 뒤돌아보는 눈초리에서 양반들의 오만과 멸시를 칼날처럼 섬뜩하게 느꼈다. 서원에서 강독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신재효는 큰 골에서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당장 임춘식을 만나서 자신의 신분을 숨겨달라고 애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신재효는 모암서원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서원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다. 신재효는 박영채의 눈치를 되작거려 살피느라 글을 읽는 것에는 건성이었다. 훈도의 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침나절 강독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마을로 내려오면서 마음은 놓였다. 어쩌면 임춘식이가 신재효의 신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말대로 그만 돌아가게나. 이 필재가 신재효의 팔을 붙든 채 등성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였다. 자네도 나를 서원에서 내치고 싶은 게로구만. 신재효는 이 필재의 크고 우묵한 눈을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지금 그런 말 할 여유가 없네. 그러면서 이 필재는 자꾸만 서원 쪽 등성이를 돌아보았다. 내 얼굴에 침을 뱉게나. 내 갓을 벗겨 짓밟고 거짓 양반의 허울인 내 도포를 쥐어 뜯어버리게나. 신재효는 갑자기 목소리를 빳빳하게 돋우어 이 필재를 향해 소리쳤다. 오히려 이 필재가 당황해하는 얼굴빛이었다. 나는 백원이 자네가 양반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네. 이 필재의 그 말에 신재효의 얼굴이 서리 맞은 떡갈나무 잎처럼 변했다. 한동안 그는 할 말을 잃은 채 기력이 빠진 목자를 무겁게 내려뜰었다.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탁 풀려버렸다. 내 누이가 고창 모양성 아래 동산으로 시집을 갔네. 지난 봄에 자영이 집에 왔기에 자네를 물었더니 자네 춘부장이 관약방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대. 그때 알았네. 허나 나는 아무한테도 자네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네. 그저 양반이 못된 자네가 아깝다는 생각만 했다네. 이 필재는 한껏 목소리를 낮추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신재효는 이 필재가 붙잡은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 오히려 싸움꾼처럼 환한 얼굴로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 늦가을 햇살이 찐득하게 내리꽂히는 하늘을 쳐다보며 성큼성큼 서원 쪽으로 추어 올라갔다. 바람에 간양태가 출렁이고 도포자락이 펄럭였다. 이복의 백원이, 자네 왜 이러는가? 이 필재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다시 신재효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았다. 난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네. 자네한테는 정말 송구한 마음뿐이요. 나는 양반 어른한테 자네라고 해서도 안 되겠지. 백원이 왜 이러는가? 따지고 보면 자네가 잘못이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세가 등등한가? 이 필재의 그 말에 신재효는 우뚝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금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얼굴로 이 필재를 노려보았다. 서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겁하게 이대로 도망칠 수 없지 않겠소? 그리고 떠날 바에야 훈독께 하직 인사라도 드리고 가고 싶은 게요. 신재효는 갑자기 존댓말로, 그러나 조금은 쏘아붙이는 말투로 퉁명스럽게 말하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 필재는 신재효가 갑작스럽게 존댓말을 튕겨대자 기분이 머쓱해졌다. 그러나 그의 힘으로는 신재효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내 뒤처지기 시작했다. 아기 다복 소리며 떡갈나무들이 촘촘히 들어찬 등성이에 올라서자 서원 밖 돌계단 아래까지 연하문명도 더 되는 서생들이 응게응게 몰려나와 있는 모습이 보였다. 신재효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등성이를 추어 오르던 걸음으로 계속 걸었다. 서생들은 서원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신재효를 발견하자 우르르 돌계단 아래로 내려섰다. 이 필재는 20여 보 간격을 두고 지싯지싯 조심스럽게 신재효의 뒤를 따랐다. 경주인 양반 날이 행차시다. 길 비켜라. 돌계단 아래에 내려와 있던 서생들 중에서 누구인가 권마성을 흉내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신재효는 걸음을 멈추고 돌계단 아래 버티고 서 있는 서생들을 한눈으로 휩쓸어 보았다. 그들은 신재효의 아버지가 고창으로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경주인 노릇 한다는 것을 비아냥거렸다. 경주인은 중앙과 지방 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보는 향리로 경절이 혹은 저인이라고들 불렀다. 경주인이 하는 일은 상경하는 자기 소관의 지방민에게 침식을 제공하고 번상으로 중앙에 올라오는 관리나 군인들이 각 청에 배치되어 구격에 종사할 때에 신변을 보호해주는 일을 맡기도 했다. 또한 관리나 노비들이 도중에 도망을 하거나 지방에서 상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의 각 관청에서 경주인에게 보상을 하게 하였다. 그 밖에도 중앙과 지방과의 문서 전달도 맡는 한편 지방에서 여러 가지 상납물이 기일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경주인이 이를 대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납을 독촉받고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경주인을 잡아 가두는 일도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주인이 먼저 소간 지방의 공물을 대납한 뒤에 몇 배의 이자를 붙여 지방 관청에 요구하여 많은
이득을 보았다.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대동법이 실시된 후부터 종전에 지방민을 경주인으로 삼던 제도를 폐지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을 경주인으로 고용, 일정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지방관청과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곧 전의 폐단이 다시 되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관리와 양반들은 다투어 경주인의 자리를 사들여 자기네들 하인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공공연하게 이익을 보았다. 이 때문에 경주인 자리가 높은 값으로 매매되어 그 값이 5,000냥까지 호가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지방관을 비롯하여 이 속들이 경주인에게서 빌려 쓴 돈이나 경저에 숙박한 비용은 정해진 날짜 안에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면 저체라는 빚을 지게 되고 높은 이자를 붙여 청구하게 마련이었다. 이 때문에 지방 관청마다 4, 5천냥의 저체를 지고 있었다. 신채요의 아버지 신광읍은 대대로 경기도 고향에서 살아왔다. 고창현의 경주인이 되어 서울로 옮긴 후 다시 고창고을의 관약방을 맡아 내려왔다. 아전이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생기는 이익이 적지 않아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작은 고을에서는 존경을 받을 만큼 덕망을 얻기도 하였다. 경주인 양반날이 오인일로 행차를 멈추시나이까? 서생들 중에서 참나무처럼 체구가 단단하고 키가 큰 한실부락 기효근이가 팔짱을 끼고 서서 다시 비아냥거렸다. 신재효는 서생들 앞을 지나 서원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위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이때 기효근이가 팔짱을 낀 채 그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뒤이어 다른 서생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팔과 목덜미를 찍어 잡았다. 신재효는 그들을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그의 왜소한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건 무엇이오? 아침나절까지만 해도 서로 말을 놓고 지내왔던 신재효는 그들에게 존댓말을 썼다. 경주인 양반 나리께서 호령을 하시네. 턱 끝으로 신재효를 노려보던 기효근이가 콧방귀를 뀌고 가래침을 울거내더니 신재효의 얼굴에 뱉었다. 그는 얼굴에 가래침을 닦지 않았다. 이것 보시오, 양반님네들. 잠시 서원에 들어가서 훈독에 하직 인사나 여쭙고 떠나겠으니 놓아주시오. 신재효는 애원하듯 말했다. 요거 보게나. 우리 서원에 신분을 속이고 들어올 때는 언젠데 이제 와서 내 마음대로 순순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기우근이가 신재효의 멱살을 댕댕하게 거머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엎드려 빌려면 빌겠으니 용서해 주시오. 신재효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사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신재효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신재효의 멱살과 팔과 뒷덜미를 잡은 채 서원 아래 후미진 굴참나무 숲 속으로 끌고 갔다. 이 필제는 서생들을 말리지 못하고 저만큼 거리를 두고 서서 멀뚱히 지켜보고만 있다가 그들이 신재효를 끌고 내려가자 훈도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돌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신재효는 목덜미를 잡힌 채
돌 사다리길을 미끌리며 개처럼 끌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질퍽하게 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에 개구리처럼 처박혔다. 내 놈이 감히 아산 오정동의 사간공 후손이라고? 누구인가 발로 신재유의 등을 밟았다. 그는 장성 김오장의 도움으로 모암서원에 들어올 때 고창골에서 가까운 오정동의 사간공 신우의 후손이라고 했었다. 사간공 신우는 평산 신씨 시조 신승겸의 후손으로 호위 13대 손인 도천당 신초성이 숙종 15년에 임곡 종산리에서 살았다. 그가 괴지를 피해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고창 아산면 오정동에 정착하면서부터 평산 신씨의 집성촌을 이루었다. 신재우 역시 평산 신씨로 신승겸의 후손이다. 조선조에 와서는 병조 참판으로 증직된 증명이 원조가 되고 동지 증추부사에서 승정원 도승지로 증직된 천룡은 육대소이며 용양위 부호군을 지낸 계룡은 오대조이다. 또한 고조 기현은 공조 참의를 지냈고 증조 태하는 영조 4년에 이인자 정일양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한성 좌윤을 지냈다. 신재효는 자신의 이 같은 가계가 어찌하여 증인배로 낙척되었는지 늘 안타깝기만 하였다. 증인 신분으로 양반을 팔아? 누구인가 다시 허구리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놈이 그래도 전주 대립을 썼어. 이번에는 그의 갓을 우두둑 쥐어뜯었다. 찢어진 갓도래를 물구덩이 속에 던졌다. 갓 쓰고 도포만 입으면 양반이 되는 줄 아느냐? 여럿이서 한꺼번에 발길질을 하며 신재유의 도포를 찢었다. 신재유는 물구덩이에 고개를 쳐박고 엎드린 채 1년 가까이 동문수학하던 서생들로부터 발길질을 당하는 순간 나이 많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렸다. 너는 이 애미가 초산 월조봉에서 100일 동안 치성하여 11달 만에 낳은 귀하고도 귀한 외아들이여. 신재유의 어머니는 그가 집 밖을 나갈 때마다 몸조심할 것을 몇 번이고 당부하며 이 말을 되풀이하곤 하였다. 그는 어머니가 지금의 이 광경을 보기라도 한다면 기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암서원의 서생들은 신재유를 초주검이 되도록 짓밟고 나서 웅덩이 속에서 꺼내더니 짙은 갈색으로 시들어버린 풀밭 위에 던져놓았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저마다 침을 뱉으며 한마디씩 육지거리를 퍼부어댔다. 신재유는 그들이 육지거리를 뱉어낼 때마다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너는 이 애미가 초산에까지 가서 100일 치성을 드린 후에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귀하고도 귀한 하나뿐인 자식이요. 어머니의 말이 다시 고막을 울렸다. 서생들은 신재효가 의식을 잃고 까무러친 다음에야 굴참나무 숲 쪽으로 하나 둘 사라졌다. 신재효가 얼마 후에 정신을 수습했을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훈도에게 알리기 위해 모암서원의 돌계단을 숨가쁘게 뛰어 올라가던 이필재도
다시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심재호는 어금니를 우두둑 소리가 나게 갈며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다 말고 풀밭 위에 허물어지고 말았다. 그는 몇 번이고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려고 하였으나 사지가 풀잎처럼 힘이 빠져 두 발로 땅을 딛고 하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는 한동안 풀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서러운 생각 대신에 자꾸만 어금니가 떨려왔다. 그동안 두 눈에 불을 켜고 읽었던 수많은 글귀들이 모두 부질없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으며 온몸이 흙탕물에 젖은 탓으로 오싹오싹 한기가 엄습해왔다. 신재효는 작은 쥐똥나무 가지를 휘어잡고 가까스로 일어섰다. 도래가 뜯겨져 나간 갓을 멀리 팽개치고 걸레처럼 찢겨진 도포도 벗어 던져버렸다. 자신의 참담한 심정에 매지매지 가슴이 처며왔다. 그 꼴을 식구들이 본다면 얼마나 놀랄까 싶었다. 신재효는 서생들이 그를 두들기고 버린 실팍한 작대기를 집어 몸을 의지하고 절뚝거리면서 논뚝길로 내려섰다. 논뚝길을 휘돌아 솔제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 몰골로는 그가 모암 서원에 들어온 후로 1년 가까이 숙식을 하고 있는 모암리 박생원 댁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 길로 솔제를 넘어 고창으로 갈 요량이었다. 그래도 고창 오거리 아랫당산 서당에 다닐 때가 좋았던 것 같았다. 서당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양반집 자제와 평민집 아들들을 탈없이 한데 잘 어울렸었다. 오히려 가난한 양반집 자제들은 비록 중인백이긴 해도 관약방을 하는 아버지의 덕으로 호사하는 신재효를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했다. 신재효는 고향 오거리 아랫당산 서당에서 공부를 할 때까지만 해도 남달리 총명하여 부러움을 받았다. 7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한 덕으로 성적이 뛰어나 여러 차례 장원내를 베풀고 동문들에게 푸짐하게 음식을 내기도 했다. 그때마다 양반집 자제들 앞에서 우쭐대곤 했었다. 그러나 신재효는 중인배라는 신분 때문에 서당 공부를 마친 후에 서원이나 향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 2년 남짓 집안의 독선생을 모시고 사서삼경과 제자백가서를 읽었다. 신재효는 글을 읽을수록 학문의 깊이에 빨려들어 만문의 이치를 확연하게 깨닫고 싶은 욕심에 휘말렸다. 아버지는 이제 그만하면 중인배로 설은 더 배울 것이 없으니 이제의 눈을 돌려 착실하게 가산을 불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신재효는 공부를 더 계속하고 싶어 했다. 그가 잠시 신분을 속인 것은 다른 양반집 자제들처럼 공부를 하고 등과하여 출세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마음속에 첩첩이 쌓여가는 학문의 오묘한 깊이를 깨닫고 만유의 이치를 터득하여 세상을 바로 보고 싶은 것뿐이었다. 아버지는 신재효가 고창을 떠나 솔제 넘어 장성 땅 모암 서원으로 가는 순간까지도 그만하면 이속이 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니 제발 집에 머물러 있어 달라고 당부를 하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소망은 신재요가 중인배의 가장 큰 소망인 고을의 아전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였다. 아들이 아전이 되지 못한다면 관약방을 그대로 물려주어 생계를 편안하게 꾸려 나가도록 하게 할 생각인 듯 싶었다. 봉선을 만나다. 신재요는 작대길에 몸을 의지하고 논두길을 지나 응달진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하늘과 골짜기가 점점 좁아졌다. 그의 마음은 추수를 끝낸 골짜기에 텅 빈 다랑이 논처럼 황량하기만 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일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골짜기의 바람이 그의 마음처럼 음산해졌다. 신재요는 절뚝거리며 소나무들이 우르란 오솔길을 추어오르면서 그에게 육지거리를 퍼붓고 발길질을 하던 모암서원의 서생들 얼굴을 하나하나 되작거려 떠올렸다. 그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원망할 뿐이었다. 이목구비가 똑같은 사람을 양반과 중인, 상것으로 갈라놓은 세상을 탓하고 싶었다. 반상의 가름은 사람의 속마음과 행동까지를 변하게 만들어 놓고 만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부대까지만 해도 한성부 종이품 벼슬을 지낸 가게가 어찌하여 갑작스럽게 지체가 변변하지 못한 집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몰랐다. 아버지에게 그 연유를 물어보았으나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 또한 곡절로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는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다가 자신은 양반집 출신이 아니라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과장에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크게 낭망하여 아버지에게 그 연유를 따진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대장부가 꼭이 과거에 등거하기 위해서 학문을 연마하는 것만은 아니니라. 벼슬이 전부가 아니다. 애비는 벼슬을 하지 못해도 호사하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고 하며 한숨 섞인 말로 아들을 타이를 뿐이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우리가 장절공 신승겸 할아버지의 자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힘주어 말했다. 산자락 골짜기 아래쪽에서 장기 한 마리가 푸두둑 날개를 치며 날아갔다. 신재요는 걸음을 재촉했다. 아무래도 해가 기울기 전에 솔째를 넘지는 못할 것 같았다. 그렇다고 의관도 갖추지 못하고 더구나 온몸이 흙범벅이 되어 아무 집이나 찾아 들어가 하룻밤 머물 염치도 없었다. 성적골에 당도했을 때는 사위가 어둑어둑해졌으며 99 골짜기에서는 짙은 안개와도 같은 어둠이 무겁게 깔리기 시작했다. 골짜기 위로 반등산의 긴 등어리만이 삐주룩하게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반등산은 고창에서도 가깝게 보였었다. 그는 성적골 마을 앞에서 잠시 미적거렸다. 황주 변씨들이 모여 사는 성적골은 산골 마을답지 않게 비교적 포실해 보였다. 마을 앞 당산나무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하룻밤 묵어갈 만한 집을 찾기 위해 두렵거렸다.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는 한 발짝이라도 모암리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신재효는 다시 걸었다. 솔제 턱 밑에 있는 골짜기의 막다른 마을 비단골까지 가자면 아직도 한참을 더 절뚝거리며 걸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당나무를 많이 심어 종이를 만들어 생계를 꾸려가는 비단골에서 하룻밤 쉬어갈 요량이었다. 비단골에는 양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단골에 당도하기도 전에 날이 저물었다. 그는 어둠 속을 더듬으며 산길을 계속 걸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도록 산속이 완전히 어둠에 갇히게 될 무렵에야 개 짖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비단골 어귀에 당도하자 등골에 식은 땀이 흠뻑 괴었다. 30가구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으나 마을 앞 당산나무는 성적골 것보다 더 크고 우람했다. 지난 정월에 모암리 서원으로 가는 길에 머슴 또삼이와 함께 비단골을 지날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당산나무 아래에 모여 당산제를 지내는 것을 보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전주 큰 갓을 삐뚤음이 얹고 독보자락을 휘날리며 하인배를 거느린 양반의 행색이 분명했다. 아무도 그를 중인배로 대하지 않았다. 또삼이는 한껏 목청을 돋우어 큰 소리로 서방님이라는 호칭을 연신 불러댔고 신재효는 조금도 궁색함이 없이 의젓하게 큰 기침을 토하곤 했었다. 그러나 1년도 못 되어 서원에서 문매를 맞고 내쫓김을 당한 지금 그의 몰골은 누가 봐도 상껏의 행색이었다. 신재효는 비로소 비단골 마을 앞 당산나무 아래서 몸을 의지해온 작대기를 멀리 팽개치고 흙 묻은 옷을 턴 다음 매무새를 고쳤다. 그는 어둠이 더욱 여염하게 짙어지기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당산나무 밑동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다. 땅속의 한기가 찌릿찌릿 뼈를 핥았다. 냉기가 온 몸 깊숙이 스며 추위를 견딜 수가 없게 되자 그보다 한 살 아래인 부인 김씨의 따뜻한 품속을 떠올렸다. 몸은 비록 약질이었으나 마음만은 언제나 모닥불처럼 후끈한 여자였다. 그가 모암 서원으로 떠나오던 날 새벽에 부인 김씨는 가족들 중에서 맨 먼저 일어나 찬물로 몸을 씻고 삼거리 미륵당산에 나가서 남편이 학업에 전심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어주었다. 신재효는 부인한테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부인 김씨는 그에게 시집 온 지 5년이 되도록 수태를 못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손자를 기다리는 시부모들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에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도 살림은 꼼꼼하게 하면서 당차게 잘 꾸려나갔다. 부인은 친척 간의 관계도 도탑게 이끌어갔다. 4년 전 시아버지의 회갑되었다. 멀리 고향에서 온 신재효의 백부와 숙부가 잔치를 끝내고 돌아갈 때 부인은 친정아버지가 용전으로 쓰라고 놓고 간 돈꾸러미를 내어주며 노자의 보태라고 주었다. 백부와 숙부는
가세가 구차하여 걸핏하면 고창까지 찾아오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부인 김씨는 용전을 여축해 두었다가 슬며시 내어주곤 하는 것이었다. 신재효는 살을 저미는 듯한 추위 때문에 더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저려오는 무릎을 펴고 일어섰다. 하늘에는 별들이 꽃처럼 돋아 반짝거렸으나 달 기운이 비치지 않아 골짜기 마을의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그는 하룻밤 묵어갈 만한 집을 찾기 위해 희미하게 불이 켜진 비단골 마을 당산에서 가까운 집들을 둘러보았다. 그때 마을이 쪽 솔제 턱 밑쪽에서 덩덕쿵 북소리가 들려왔다. 또르르 북채 구르는 소리까지 들렸다. 신재효는 당산나무 밑 어둠 속에서 서서 북소리가 들려오는 쪽에 귀를 기울였다. 북장단에 맞춰 마치 피리의 흐느낌처럼 가냘프면서도 앳된 여자 목소리의 노래가 들려왔다. 신재효는 북장단과 노랫소리를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마을의 맨 끄트머리 솔재로 휘어오르는 언덕바지를 바람막이로 하여 개똥불 같은 불빛이 희미하게 출렁거려 보였다. 지난 정월 솔재를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후미지고 외딴 그곳에 인가가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았다. 소리에 끌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산막처럼 초라한 단칸 초옥이었다. 마을과 멀리 떨어진 외딴 집에서 흘러나오는 북장단이며 여린 풀잎이 바람에 떠는 소리처럼 앳된 여자아이의 노랫소리가 골짜기의 어둠을 깎는 듯 하였다. 신재효는 처음에는 자신이 귀신에 홀린 것이 아닌가 하여 여러 차례 주위를 살폈다. 와 계시오, 와 계시오이니까. 우리 낭군이 와 계시오니까. 어찌 이리도 더디 오셨나이까. 그새의 부모님은 기체만강하오시며 서방님 천리 행차 평안하시오니까. 어찌하여 급제를 못하시었소. 입은 행색 초라한 꼴 보기에는 과객이요. 내 보기에는 옛적의 내 낭군이 틀림없소이다. 넋을 잃어도 내 낭군, 과객이라도 내 낭군. 기다리고 기다리다 낭군 얼굴 다시 보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소이다. 비록 앳된 목소리이기는 해도 한마디 한마디 소릿말이 분명하고 소리의 높고 낮음, 깊고 얕음이 뚜렷했다. 처음 듣는 노래였다. 잡가도 시조도 아니었다. 소리가 끝나자 북장단도 따라 멎더니 꾸짖는 듯한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대목은 귀신이 우는 것 같이 애원처절하면서도 도망간 내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만치나 반가운 마음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도 내 소리는 대쪽 모양으로 꼬장꼬장하고 송곳끝 모양 뾰족뾰족하기만 하니원. 신재효는 어둠 속에 희끄무레하게 드러나 보인 산막 같은 단칸 초옥이 아무래도 하룻밤 신세를 지기에는 너무 궁색한 듯 싶었다. 그냥 발걸음을 돌려 마을 쪽으로 다시 내려가려다 말고 방금 소리를 끝낸 여자아이를 얀정없이 꾸짖는 남자 목소리를 듣고 나자
불현듯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헛기침을 두어 번 토해 인기척을 내고 나서 주인을 찾았다. 한참 후에야 방문이 열리면서 망건도 쓰지 않은 봉두남발 텁수룩한 얼굴에 키가 공중한 남자가 허리를 구부리며 도마루로 내려서서 사리 쪽을 살폈다. 솔제를 넘어 고창까지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하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신재효는 짐짓 평소 그답지 않게 허리까지 굽적거리면서 말했다. 주인은 사립을 밀고 나와 어둠 속에서 신재효의 행색을 살폈다. 처지는 딱하오만 보시다시피 단칸 두옥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벽에 등이라도 좀 붙였다가 새벽 일찍이 재를 넘겠으니. 신재효는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오한이 들어 마을까지 다시 내려갈 기력도 없었다. 아휴, 좌우당간 들어오시오. 잠시 후에 내가 마을에 내려가서 손님이 하룻밤 묵어 가실 만한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요. 주인은 친절하게 말했다. 신재효는 기왕 내친 걸음에 잠시 주인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앳된 여자아이가 부른 소리가 무슨 노래인가를 알아보고 싶어 지싯지싯 토마루 쪽으로 따라 들어갔다.